한국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직접 목격하며 일본이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 냉소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일본과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긴 역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공에 치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차례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지만 일본 사회 곳곳에서 느껴지는 변화에 대한 저항은 철옹성 같았습니다. 끝내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일본에서 닿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며 딸과 함께 한국으로 이민을 결심했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야마 소이치입니다. 일본에서 대학 교수를 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은 저의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1980에서 90년대의 일본은 세계 경제를 선도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아시아의 등불이라고 믿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의 기준이다라는 생각은 저와 제 세대의 상식이었죠. 한국.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는 하위 경쟁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제품을 모방하거나 일본의 뒤를 따라오는 나라로만 보였으니까요. 몇 년 전 저는 한국제 학술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이었고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의 발표는 과거 일본 경제의 성장 모델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고 일본이 여전히 아시아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의 발표는 익숙한 과거의 영광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나 혁신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룬 업적을 다시 한번 되짚는 데 집중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발표자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연구원이었고 주제는 한국의 첨단 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이었습니다. 발표 자료는 명확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점유율과 기술 수준이 일본 기업과 비교해 이렇게 압도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발표 후 이어진 질문과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서양 학자들과 아시아 각국의 연구원들은 한국의 성공 요인과 혁신 시스템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일본. 그저 과거의 모델로만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일본이 실패한 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손에 든 자료를 바라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의 젊고 역동적인 산업 구조와 일본의 느리고 경직된 시스템이 비교되며 저의 자부심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발표 중 언급된 데이터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시장을 제치고 한국이 세계 2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한국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숫자는 명백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아시아의 리더가 아니다. 한국이 진짜 리더다. 이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물론 그 말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이 그들에게 그런 결론을 내리게 했던 거죠. 저는 일본으로 돌아와 일상에 복귀했지만 학회에서 받은 충격은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서 일본의 경제적 우수성과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던 저의 말은 이제 제 자신에게조차 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딸 카에데가 저를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카에데는 결혼하고 13년 만에 생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소중한 딸입니다. 그 아이가 제게 왔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밝고 사랑스럽고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였어요. 학업에 대한 열정도 강해서 중학교 때부터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꿈이 큰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하자마자 저와 딸은 미래에 대한 진로를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마다 딸은 국제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카에데의 말은
저를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카에데가 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카에데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라고 물었죠. 카에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꿈을 펼치는 곳 같아요. 일본은 너무 답답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억눌린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본이 답답하다니 무슨 뜻이냐? 카에데의 말을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카에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자신이 느낀 것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다들 케이팝 아이돌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문화만이 아니에요.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같아요. 스타트업 이야기도 그렇고 세계적인 기술도 그렇고 일본은 너무 느리고 안전하게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본을 저의 딸이 이렇게까지 답답하게 느끼고 있었다니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카에데, 일본도 안정적이고 훌륭한 나라야. 여기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카에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정적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안정적이라서 변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다들 같은 길을 가야 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건 어려워 보여요. 한국은 다르잖아요. 뭔가 하고 싶으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제가 뭘 해도 제한적일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에데의 목소리에는 절실함과 답답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카에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토록 일본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니 한국이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일 정도로 일본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그날 저는 학회에서의 충격적인 발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혁신과 속도로 변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일본은 변화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다시 제 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진정한 리더입니다. 다음 날 저는 카에데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그녀를 불러앉히고 물었습니다. 카에데, 내가 말한 한국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 정확히 어떤 점이 너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니? 카에데는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그냥 트렌디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제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회가 도와주는 분위기잖아요. 일본은 뭘 하려고 해도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위험하다고만 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뼈 아팠습니다. 저는 평생 일본의 강점과 안정성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와 다른 세대의 사고방식 속에서 자란 카에데는 저보다 더 빨리 일본의 현실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카에데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읽은 한국 스타트업 관련 기사, K-드라마에 나오는 직장인들의 모습,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K-팝 아이돌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일본과 달라 보였던 겁니다. 저는 그런 카에데를 보며 혼란스러우면서도 그녀가 느끼는 답답함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에데가 정말 한국에서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부모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정체된 현실과 한국의 역동성이 극명히 대비되며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의 정체와 폐쇄성에 대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교수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런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침 학문적 연구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한 대학에서 열린 국제 학술 교류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 사회를 직접 경험하고
딸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사실인지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은 저를 다른 세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경이로웠습니다. 높은 빌딩과 현대적인 구조물, 곳곳에서 보이는 디지털 광고판은 활기와 역동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도심에 도착한 후 학회에서 만난 한국 동료 교수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서울의 여러 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한국의 스타트업 허브로 알려진 강남 테크노밸리였습니다.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과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말 그대로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한국 교수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젊은 사람들 누구나 창업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자금과 인프라를 지원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일본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창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전히 낯설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한국 교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단점도 솔직히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서도 기회와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한국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일본을 모델로 삼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의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는 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을 한때 모델로 삼았던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의 방향성을 찾아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편리하고 발전된 대중교통 시스템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일본의 시스템보다 더 발전된 디지털 결제와 연결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손쉽게 교통비를 결제할 수 있었고 심지어 공공 와이파이조차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편리함이 단순한 기술적 발달을 넘어 한국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일본의 사회는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지만 한국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차이가 아니라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딸 카에데의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일본의 답답함과 한국의 역동성은 이곳에 와보니 너무나 명확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카에데가 이야기했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꿈꿀 수 있는 곳이에요. 그녀가 말했던 답답함은 단순히 청소년의 불만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현실을 정직하게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녀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기회의 땅으로 보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제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학 강의실에 들어가고 논문을 쓰며 학생들과 학문적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무언가 깊은 균열이 생겼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활기와 혁신의 기운은 제 내면에 강렬하게 남아있었고 일본 사회의 경직성과 느림은 이제 더 이상 눈 감고 지나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강의 중에도 변화는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본의 경제적 성과와 전통적 모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무기력했고 열정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과거의 성공 사례는 그들에게 미래의 비전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열정을 담아 강조했던 잃어버린 30년 이전의 일본은 그들에게 단지 먼 과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학생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토론 과제를 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물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본의 강점만을 나열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듯한 의견을 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변화는 위험을 동반합니다.
일본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젊은 창업가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이미 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의 대화에서도 저는 큰 벽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공유하며 일본도 이제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동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야마 선생님, 한국의 방식은 일본과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긴 역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공에 치중하고 있죠. 일본은 차근차근 천천히 나아가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긴 역사를 기반으로 한 안정성이라는 명분은 일본의 정체를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봤던 혁신과 역동성이 단순히 단기적 성공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료 교수들은 과거 일본의 성공에 기대어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의 행정회의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학문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일본의 학문적 모델에 변화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은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일본 사회의 모든 곳에서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카에데와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국 유학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대학과 일본 사회에서 여러 번 변화를 촉구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한 번은 학과 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주제로 토론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는지를 사례로 들며 일본이 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고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전통을 중시해야 하며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들이 이제는 변명을 넘어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것과 현실을 외면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 그것이 지금의 일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곳의 젊은 세대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회는 그들의 열정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일본에서 무기력하게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로서 제 역할은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것일 텐데 과연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민은 딸 카에데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답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딸 카에데는 매일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대학교 입학제도, 유학 프로그램,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공부하며 점점 더 한국으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 무거운 갈등을 안고 있었습니다. 딸이 한국을 꿈꾸는 모습은 저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나는 젊고 역동적인 한국에서 그녀가 찾을 수 있을 기회의 가능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체된 일본 사회 속에서 그녀가 겪을 좌절과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국 학술 교류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한 한국 교수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명문 대학에서 일본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주제로 연구를 함께 진행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대학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객원 교수로 강의를 맡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고 제 모든 삶은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단순한 연구 협력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저와 제 딸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메일을 읽고 난 뒤 저는 카에데를 불렀습니다.
그녀에게 제안을 설명하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카에데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그녀의 답변을 듣기도 전에 이미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한국에서 강의하실 수 있다면 저도 거기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확신과 열정은 저를 결단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이주해 연구와 강의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제 학문적 경력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제 딸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본에서의 좌절이 반복되는 생활을 이어가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저와 제 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민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저와 가족 모두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매일 늦은 밤까지 단어장을 펼쳤고 딸 카에데도 유학에 필요한 영어와 한국어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준비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동시에 일본에서의 삶을 정리하며 가족과 동료들에게 우리의 결정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동료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야마 선생님, 일본을 떠나시겠다는 것은 너무 급진적인 결정이 아닙니까? 당신은 여기서도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제게, 그리고 제 딸에게 더 이상 미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일본을 떠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딸 카에데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눈빛을 빛내는 모습을 보며 저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기로 결심한 것은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은 익숙하지 않은 도시였고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맡게 된 대학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대학이었습니다. 제가 강의할 주제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 비교였고 학생들은 처음부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의 첫날, 저는 일본의 경제적 성공과 문화적 강점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하지만 문득 학생들이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한국 학생들의 태도에서 이전에 제가 일본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활기를 발견했습니다. 교수님, 일본이 과거에 성공했던 모델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은 일본보다 빠르게 변화했는데 일본은 왜 변화 속도가 느렸던 걸까요? 이 질문들은 날카롭고도 진지했습니다. 일본 학생들과의 토론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깊이와 문제의식을 가진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이내 솔직하게 답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안정과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 안정이 때로는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국은 변화의 필요성을 빨리 인식했고 그에 따라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 사회의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닌 사고의 확장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대학 강의 외에도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과 소통하거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언어 장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가끔씩은 복잡한 한국어 문장을 들으며 당황하거나 잘못된 발음을 해서 학생들에게 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도우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후에는 몇몇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 교수님, 이 표현은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라며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딸 카에데 역시 한국에서의 새 삶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학원을 다니며 언어를 배우는 동시에 서울에 있는 명문 국제학교에 입학해 또래 친구들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그녀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친구들이랑 강남에 다녀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한국은 정말 활기차고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요.
그녀의 눈에서 반짝이는 행복감을 보며 저는 이곳에서의 삶이 그녀에게 잘 맞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답답함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나 건강보험 가입 같은 절차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절차가 몇 주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며칠 내에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화된 시스템 덕분에 어디서나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한국 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과 함께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정말 다르게 느껴져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너처럼 새로운 걸 배워가고 있단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도전과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시험하고 성장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자리를 잡아갈수록 대학에서의 강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학생들과의 토론은 저를 새롭게 자극하며 학문적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에 만족하며 살아가면서도 가끔씩 일본을 그리워하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곳에서의 익숙한 생활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일본에서 쌓아온 정체성과 기억들이 제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변은 활기차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저의 시선은 책 페이지를 넘기던 손끝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문득 일본에서의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함께했던 여유로운 차 한 잔, 오래된 도쿄 거리를 거닐며 느꼈던 고요함,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했던 시골 마을의 풍경까지. 그 모든 것이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제가 일본을 떠난 뒤로 점점 사라져가는 제 정체성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일본 사회를 떠올리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강의를 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발전 모델을 비교할 때마다 일본이 세계를 선도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일본은 아시아의 중심이자 세계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만났던 동료 교수들의 얼굴이 종종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본만의 전통과 방식을 고수하며 우리 방식이 맞다는 믿음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며 성장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그들이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속에서 일본을 그리워할 때면 저는 딸 카에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에데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요. 한국에서는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계속 꿈꾸게 돼요. 일본에서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일본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저를 키워준 나라이고 제가 처음으로 꿈을 꾸고 이루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많은 점에서 중요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일본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일본이 다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일본과 한국이 가진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너무 안정적이어서 스스로를 갇히게 만들었고 한국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두 나라를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몇 년이 흐른 지금, 저는 이곳에서의 삶에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딸 카에데 역시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카에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졸업식 연설자로 나서 한국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갔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며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운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꿈을 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말은 졸업식장을 가득 채운 청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 카에데는 한국의 한 대학에 진학하며 그녀가 좋아하던 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전공으로 삼았습니다. 학교에서의 성과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무한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에데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제가 일본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이런 기회를 절대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결정이 그녀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에데는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에서 일하며 자신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함께 일하던 한국인 동료예요.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고 그녀가 한국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벅차게 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일본에서 그녀를 위해 이 결정을 내렸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일본만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일본이 다시 변화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본 가능성과 에너지는 일본에게도 여전히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언젠가 일본에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제 고향이고 제가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에서 제가 받은 환대와 배움은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가며 제 자신과 딸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눈에 띄게 높다는 건 한국 교육 시스템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교사가 있습니다. 그 교사는 한국에서 여러 경험을 하며 한국의 학생들이 뛰어난 이유는 단순히 공부 시간의 차이나 교육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라이어나 콜린스입니다. 보스턴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온 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이 현상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 수업을 듣는 한국 학생의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놀라고 말았어요. 완벽한 점수였거든요. 그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포함해서요. 그 친구는 한국에서 공부하다 미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친구였어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봤더니 그저 열심히 했어요 라고만 대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교육에 대해 찾아보니 대부분의 기사들이 한국의 극심한 교육 경쟁을 다루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한다는 내용,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들. 그걸 보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성적이 이런 과도한 학습량 때문이라고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아, 한국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이 과로하고 그 결과로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게 다일까? 단순히 공부 시간이 길어서 성적이 좋은 걸까? 우리 학교의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곤 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암기나 반복 학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배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이나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학교장님께 연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의 여러 학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꾸리면서 저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과연 제가 생각한 대로 한국의 교육 현장은 경쟁과 스트레스로 가득할까? 아니면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다른 면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항시설, 로봇 안내원,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전기차들, 도시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면서 저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지 오래됐나요?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빠르게 발전했어요.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지금의 모습이 되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빠른 발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노력. 이것이 어쩌면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성과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교육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초청해 주신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몇몇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으로 향하더라고요. 수업 시작 전에 자습을 하러 가는 거래요. 이를 보고 저는 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수업은 수학 시간이었어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과목이죠.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곧바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귀 기울이고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배운 내용을 응용해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 학생에게 다가가 물어봤어요.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네요. 항상 이렇게 적극적인가요? 그 학생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이해가 안 되면 꼭 물어봐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 이 대답을 듣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암기만 한다는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과연 건강할까? 스트레스는 없을까? 그날 오후, 저는 학교의 다양한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국어, 영어, 과학 모든 수업에서 학생들의 집중력과 참여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학생들이 지루해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한 선생님께 물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학교에 있어도 괜찮나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해요. 집에 가면 학원도 가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많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한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좋은 교육일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깊이 한국의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알고 싶었거든요. 저는 다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중학교였어요. 중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로 참관한 수업은 과학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고 계셨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그들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선생님, 이 이론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현상이 일어나는 다른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그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 정말 높네요. 항상 이런가요? 선생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네, 우리 학생들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학생들이 단순히 오랜 시간 공부해서 성적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학습 방식과 이해력이 뛰어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음으로 참관한 수학 수업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자 학생들은 곧바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 학생들이 서로 다른 풀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한 학생은 기하학적 접근을, 다른 학생은 대수적 접근을 사용했어요. 이를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 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나요? 그 학생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게 더 재미있거든요. 이 대답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는 제가 미국에서 보았던 학생들의 모습과는 꽤 달랐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되돌아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단순히 오랜 시간 공부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 협력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뛰어난 학습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학교 시스템만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유명한 학원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학교와는 사뭇 달랐어요. 거리는 학원 광고로 가득했고 학생들은 한 학원에서 나와 다른 학원으로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저는 한국의 사교육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수학 전문 학원이었습니다. 학원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실마다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집중력 있게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한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선생님은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나갔고 학생들은 그 속도에 맞춰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 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나요? 그 학생은 피곤한 눈으로 대답했어요. 네,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해서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해요. 이 대답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노력이 그들의 뛰어난 학업 성취로 이어진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영어 학원이었어요. 이곳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유창한 영어로 토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영어 실력은 제가 미국에서 보았던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 학부모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녀의 영어 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힘들긴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부모님들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 한국 가정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김 씨 가정이었어요. 그들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 가정의 일상이
얼마나 자녀의 교육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큰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참고서와 문제집들이 가득했어요. 벽에는 자녀의 시간표와 공부 계획표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이 가정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김 씨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김 씨 아버지의 말씀에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자녀가 공부하는 동안 간식을 준비하셨고 피곤해하는 자녀에게 비타민 드링크를 건네셨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서 조금만 더 공부하렴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식사 후 자녀는 곧바로 책상으로 돌아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조용히 TV를 끄고 자녀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어요. 이런 세세한 배려에서 부모님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자녀를 지켜보며 김 씨 부부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끔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희생하고 있었어요. 이는 제가 미국에서 보았던 부모님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들의 희생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한 고등학교의 진로 상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학생들의 성과 뒤에 숨겨진 부모님들의 희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학생은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는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의 성공 뒤에 부모님의 헌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만난 민호는 중위권 성적의 학생이었어요. 그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늘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해 죄송해요. 그날 오후 학교의 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희생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교육의 강점이자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성과는 단순히 교육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희생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2주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제 생각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교육의 성공이 단순히 긴 학습 시간이나 치열한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제 오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은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에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미국에서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 어머니의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요. 이 한마디에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학생들보다 한국 학생들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부 시간의 차이나 교육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물론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볼 순 없겠죠. 때로는 과도한 기대와 압박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근본에 깔린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에 대한 자녀들의 감사와 노력은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 수업 방식을 새롭게 바꿔볼 생각입니다. 학생들의 배경과 가정 환경을 더 이해하고 부모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 학생들이 가진 그 열정과 의지를 조금이라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이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수학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력을 믿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마치 한국의 부모님들처럼 말이에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